반갑습니다. 네. 충원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와서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신 김미수 목사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조영목 목사님 교회에서 한 3년 전에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한 300분 목사님들 모시고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집중을 잘한지요. 제가 그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오늘 지금 이번 강의에서도 그런 집중력과 혹시 또 오늘 계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고, 장차는 이 불씨가 순복음교회 전체로 확산이 되고 순복음교회의 일어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마을로 간 체제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로 간 체제 전쟁,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제 전쟁이라고 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쉽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전 중이라고요. 이 사상이 다른 두 그룹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상적인 생각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은 두 개의 국민이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두 개의 국민이 잘못 싸우다가 보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오늘 이 사태의 실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6.25 전쟁 전부터 이미 사상전을 치열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까지 흘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장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2017년도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거 아시죠?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추운 날이었는데 시골에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봉화에서 왔어요. 그래, 항상 오십니까? 매주 와요. 그래, 왜 오십니까? 8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국방색 그 누에 바지 아십니까? 그거를 사서 입은 게 아니고 맞춰서 입었대. 그 국방색 옷을 입고 바지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오셨느냐고 딱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6.25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상전에 얼마나 이 위험한 건지를 잘 알아. 나는 지금 죽어도 되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땅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물으니까 바로 또 나는 6.25 전쟁을 겪어서 아는데 공산당은 안 돼. 공산주의는 안 돼. 너무 불행해. 나는 죽어도 되지만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서 그렇게 탄핵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막 울어. 괴성을 지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 소리를 내면서 울었을까? 아닙니다. 이 땅이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했던 그 세력이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몰랐지만 이미 6.25 전쟁을 겪었던 그분들은 그들이 누군지를 사상적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명동성당에 강의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때 제가 3월 달에 주민자치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다 듣고 하더니 딱 나가자마자 한 할아버지가 딱 오시더니 저를 딱 잡더니 막 흥분된 목소리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 6.25 전쟁 때 내가 겪은 인민위원회하고 똑같네? 그러시면서 막 숨을 헐떡이시더라고요. 그때가 생각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6.25 전쟁 때 우리 서울이 고향이 서울인데 피난을 못 갔어. 그랬는데 우리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인민군이 내려와 가서 마을을 장악하니까 그 마을에 있던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 또는 좌익 사상은 아닌데 북한 세상이 됐으니 이제 내가 북한 편에 들어야 아마 내가 생명을 보존하지 않을까 해서 협조한 사람들이 북한군이 주는 완장을 차고 빨간 완장을 차고 이제 다니면서 북한군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반동분자 잡아와, 지금으로 말하면 적폐 세력 잡아와. 그러니까 집집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반동분자를 잡는 겁니다. 반동분자가 누구냐 하니까 돈 있는 사람, 자본가죠. 그 다음에 또는 지식 있는 사람,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동분자라는 지목을 받고 이제 체포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무실 안에서 처형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6.25 전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인들끼리 싸운 전쟁으로 알잖아요. 북한군이 내려왔어, 국군이 못 막았어. 그랬더니 미군과 유엔군이 와서 또 싸우다가 올라가서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요. 그랬더니 중공군이 또 내려왔네. 왔다 갔다 싸우다가 그냥 휴전했다.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끼리 싸운 거야. 우리 민간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간에, 우파 주민과 좌파 주민 간에 사상전이 치열하게 일어났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적어도 6.25 전쟁에서 희생자는 어디서 발견돼야 되는 겁니까? 군인들끼리 싸웠다면 낙동강 전투에서, 백마고지 전투, 장진호 전투, 전투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전쟁인지 온갖 후방 마을에서 수많은 집단 시신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곡된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가장 많은 시신이 발견된 데가 어디냐? 전남 영광군입니다. 2002년도에요. 월간조선하고요. 월간조선하고 국립도서관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52년 3월달에 발간된 6.25 전쟁 피살자 명부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 명부는 뭐 이렇게 완전히 피살자들을 다 한 게 아니고 북한군과 좌익 세력에 의해서 피살된 우익 세력들의 명단입니다. 6만 명 명단이 있고요. 10월 달에 만든 명단은 12만 8천 명인가 하는 명단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발견이 안 됐어요. 그 6만 명 명단만 봐도 이름이 누군지, 어디서 죽었는지, 나이는 어딘지, 성별은 뭔지, 어디서 됐는지 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그 죽은 사람들이 건 한 70%가 호남에서 죽었고요. 죽었는데 그 시신 발견지가 다 후방 마을이었어요. 후방 마을이라고. 그런데 그때 죽은 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북한군이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 날 있었죠. 그러고 나서 북한군이 대거 북한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그때가 서울이 수복된 게 9월 28일 9.28 서울 수복이라고 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북한군이 다 이제 북으로 올라간 상황인데
그때부터 집단 학살이 시작된 거예요.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말까지 수도 없는 집단 학살이 일어났는데 그때 죽은 학살은요, 막 집단 학살이었어요. 근데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마을 좌익이었어요. 왜? 그동안에 자기가 3개월 동안 북한이 통치할, 마을 통치할 때 북한을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그 완장을 차고 협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는 국군이 오고 경찰이 오고 하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협조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까. 또 그때 인민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무단처형도 하고 했던 그것들, 과오들이 드러나면 분명히 보복받겠지. 그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또 죽인 사람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또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안 돼. 증거 인멸해야 돼. 그래가 사람들을 막 다 몰살시킨 겁니다. 영광군 염산면에 갔어요. 갔더니 염산교회는 77명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옆에 있는 야월교회 갔더니 65명이 전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순교했다는 하고 하면서 그림을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순교 당시의 모습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막 해요. 그런데 그 사진에 보니까 어떻게 그려져 있나? 인민군 복장을 하고요. 총을 갈기는, 그래서 쓰러져 가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럼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렇죠. 아이고 인민군들이 나쁘네. 여기 와서 말이야 많은 교인들을 학살하고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한테. 지금 이 교회 야월교회에 학살한 사람이 북한군입니까? 아니면 이 동네 사람입니까? 딱 물으니까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그때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북한군은요 마을에 많이 안 내려왔어요. 조금만 내려왔어. 왜? 그 사람들은 낙동강 전선에 싸워야 되잖아요. 후방 마을을 통치하는 것은 일부의 북한군이 오고 나머지는 다 그 동네 사람들을 활용해서 완장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반드시 이 반동분자를 척결을 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반동분자가 누군지를 북한군은 모른다고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을 반드시 이용해서 사람을 색출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이런 듣기 싫은, 어떻게 보면 들으면 힘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상이라는 것은 사상전이 일어나면요 사상이 다른 두 개의 그룹이 싸우는데 이 싸움을 시작하면요 나중에 한번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면 이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앞으로 다시는 사상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공산주의의 해악성을 알면서 국민들이 특히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는 안 돼 하면서 반공의식으로 무장해서 이렇게 했는데 1970년대까지는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그런 반공의식으로 무장했습니다만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사상이 다시 깨지기 시작했어요. 80년대 중반에 대학가에서 북한의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는 그런 일군의 학생들 운동권이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80년대 말부터 이제 사회로 진출해서 교사로, 그다음에 교수로 또는 예술인으로 종교인으로 쫙 퍼져가지고 그러기를 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그때 당시에는 20대 중후반이었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50이 넘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게 되다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정치권도 주도돼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반공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서 치열하게 싸우던 5년의 세월을 여러분이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목도하신 문재인 정권이 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목도하셨죠. 검수완박 검찰의 기능을 없애고 이제 경찰로 넘기는 그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또 엄청난 국민들이 저항운동을 했죠. 그것도 일종의 내전의 일환이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죠? 장관 임명을 둘러싼 또 하나의 전투가 있었고, 여러분 헌법을 바꾼다 하면 또 전투, 법률을 하나 바꾼다 하면 또 전투,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앞으로 이게 전투의 종결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전투가 진행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만약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소멸될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대목에서 아직 우리가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체제전쟁이 있어 왔던 그 과정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정말 사회주의를 원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냐?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 그랬지만 진짜 대한민국을 없애고 북한 체제로 갈까? 그러면 노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서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다. 지금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체제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문제. 그 다음에 체제전쟁을 가벼이 여기는 게 또 문제입니다. 마치 이제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떤 통치권자와 정권이 수립되면 이제는 아무 일이 없는 양, 이제는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돈 열심히 벌고 자녀 공부시키고 하면 행복한 다시 자유를 만끽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이미 대한민국은요 치명상을 보통 입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019년도에 홍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홍콩은요 700만 명 주민 중에 200만 명이 뛰쳐나와 가지고요 데모를 했어요. 근데 왜 데모했냐고요? 송환법이라는 법률 하나 때문에.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홍콩 사람이, 그런데 중국하고 뭐 이렇게 그 범죄 저지른 사람을 중국으로 본토로 송환을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어요. 말하자면 홍콩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한 법률이었다고요. 그 법 하나 때문에 200만 명이 뛰쳐나와가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저항을 했다고요. 그렇지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지금 법이 몇 개밖에, 이걸 이야기해요. 베네수엘라라고 혹시 아시죠? 참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나라가 세계 석유 매장량 제1인 베네수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 1위인 아주 불행한 나라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 차베스란 사람이 통치권자가 이제 왜 이렇게 나라를 20년 만에 이렇게 망가뜨렸나 하니까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률을 49개나 바꿔가지고요 체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5년 동안 법률 몇 개 바꿨는지 아십니까? 4,000개입니다. 여러분 법률로 안 되면 명령으로도 할 수 있죠. 대통령령, 부령 뭐 이런 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만 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지방자치단체 있죠. 시군구, 인천시에서 만드는 조례 같은 거, 또 그 구 단위의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를
5년 동안 몇 개 새로 만든 것만 11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차별금지와 같은 조례, 주민자치와 같은 조례, 수도 없는 것들이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법률을, 명령 조례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 조례와 법률을 다 원위치 시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는 우리 강도 만난 자가 칼로 있잖아요. 수천 군데 몸에 칼이 찔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인이 될 수 있겠나?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실상을 너무 톤다운 시켜가지고 혹시 저 공포스럽게 느끼실까 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피를 흘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너무너무 방심한 탓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세력, 그것도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선거로 정권을 장악하는 이 웃지 못할 사태가 그것도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에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마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1970년도에 칠레에서 아얀데 정권이 사회주의 세력이 선거로 정권을 잡은 예가 있지만 선진국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불행한 사태고 이와 같은 사태가 또 다른 나라에 전파될까 봐 사실은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저변에 있는 내공이라고 할까, 그게 만만치 않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 양동환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사상 최고의 전문가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희망이 없어. 왜요?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사상전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이토록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겨내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혹시나 가능하다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만약 가능하다면 두 개야. 하나는 교회야.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 저변 속에 깔려있는 반공의식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게 촉발이 되면 가능할 수 있어. 그랬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6.25 전쟁을 겪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를 데리고 나라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누에바지를 입고 나오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끓는 어떤 소리가 이제 점점점 20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아마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참 산업화 과정에서 가난했지만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얼마나 잘 사는 어떤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70년의 역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돈을 그렇게 퍼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표로 심판했다는 것은 이건 저는 기적에 가깝다. 넘어간 것도 기적이지만 다시 선거로 피를 흘리지 않고 되찾았다는 것도 또한 기적이다. 이제 다시 찾았는데 한 번 더 넘어가면요 끝납니다. 저는 끝난다 봅니다. 그거는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국민 깨우기입니다. 국민 깨우기.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다. 근데 그 체제전쟁이 지금 중앙정권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이거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우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넘어갈 겁니다. 그때는 다시 회복할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길게 서론을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요.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체제 전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100년쯤 됐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한 게 언제냐면 1918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레닌이라고 이제 러시아 공산화가 되면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가장 공산주의를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데 동아시아 쪽에 가장 집중적으로 수출한 게 조선민족입니다. 왜?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분노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공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동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공작을 포섭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레닌의 공작금을 가지고 임시정부에 침투를 했어요. 뭘 했냐면 침투에 대성공을 거둬서 국무총리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또 그 내부에서 뭐냐면 레닌의 공작금을 횡령한 문제 때문에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세월이 흘러 1945년도 해방이 됐고 해방된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전쟁이 소위 사상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좌익들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 했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어떻게든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치열하게 전쟁을 했어. 결국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됐고 북한은 소련과 같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정착이 됐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는 대한민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제2차 세계전쟁이 일어났죠. 북한이 남침을 해서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철수해버렸던 미국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막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무기 하나 없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참여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 2차 체제 전쟁을 겪었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주사파가 등장해가 이들이 서서히 등장해 가지고 이제 선거로 정권을 잡아 가지고 체제를 바꾸다가 지금 약간 삐끗하는 바람에 지금 그 목줄을 비틀다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목줄이 비틀리다가 이제 풀려난 우리로서는 이제 어떻게든 이 체제 전쟁의 본질을 알고 다시는 목줄이 잡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강의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런 것들을 하고 다음요. 마을로 간 체제 전쟁.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체제 전쟁이 지금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요 저 위에 있는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강의를 했습니다. 책 쓰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광화문에 와서 문재인을 규탄하는 거 좋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을이 위험합니다. 마을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5월 달부터 계속 1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마을이 위험합니다. 마을이 위험합니다 했더니 이제는 다 많이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그 법이요 사실은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됐더라면요 아마 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윤석열 정부도 등장 못했습니다. 마을이 장악당해버리면. 왜냐하면 이 좌파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유권자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이거 180석이나 되는데 어떻게 통과 안 되겠냐고. 마을 활동가들이 그렇게 원하는 법인데 통과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국민만 깨우면 된다. 국민을 깨우자. 자, 설사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법의 독소 조항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이제 아마 그들의 실체가 아마 다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회복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내가 계속 떠들었더니 목사님들이야 이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법이 지금까지 저지됐습니다. 앞으로도 통과 안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박수도 한번 쳐도 되는데. 그런데 그 법만 통과 안 된 게 아니고요. 마을 관련 법들이 다 통과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데모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급소를 찌르니까 그 법이 저지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혼자 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그들을 잘못된 그런 어떤 실체를 우리 주변에 있는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다음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니 하는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은요, 사실은 한국에서 그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뭐냐면 다음요. 마포에 가면 성미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미산 마을은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소비, 공동생산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인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기자들이 이래 취재를 해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산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류도 안 하는 저 어디서 화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요. 거기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요. 이름을 안 불러요. 별명을 부릅니다.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별명을 부릅니다. 풍뎅이, 도화지, 하품, 섬돌이, 소피아, 별사탕 이렇게 부른답니다. 너무 일반 국민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화폐를 쓴대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학교도 다른 학교 안 다녀. 거기서만 운영하는 학교를, 대안학교를 다닙니다. 성미산 학교. 그런데 그게 12년제래요. 유아원 나오면 성미산 학교에 입학합니다. 12년이라면 초, 중, 고등학교가 다 마치는 기간이에요. 거기서 나오면 자, 그 지역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고 그들끼리 그들의 문화 속에서 계속 12년 이제 한 20살까지 살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혁명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이런 무서운 어떤 집단이 그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얼마나 지금 확장이 되어 있냐면 다음요.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창전동 주변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만 확장된 게 아닙니다. 이게 전국으로 다 퍼졌어요 지금. 다음요. 그런데 이 마을에 보면은요 이상한 단체들이 막 그냥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고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그런 문화가 좋아서 그런지 막 좌파 단체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교회가 거의 없대. 보니까 2개 교회가 있네요. 새민족 교회. 이상하지 않습니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성애 인권단체, 퀴어 축제 참석단체가 11개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와글와글 도서관, 땡땡땡 협동조합,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정신대 대책위, 공동유고와 공동교육 어린이 문화연대, 동성애 인권연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전쟁 없는 세상, 평화도서관 나무, 성폭력 상담소. 우리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단체들이 활활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델이 어떻게 되냐? 전국으로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퍼졌냐? 다음요. 이 퍼질 때 1등 공신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11년 10월 달에 보궐선거로 당선됐어요.
2012년 이제 9월 달에 뭘 만들었냐면 서마종 서울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성미산 마을을 만들었던 유창복 씨라는 사람을 이 서마종의 센터장으로 앉혔어요. 그래 놓고 서울시 예산으로 마포 성미산 모델을 같은 그런 공동체 마을을 서울 전역에 퍼뜨려라. 그래가지고 5년 내에 1000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를 3,000명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온 후에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정부 예산으로 확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된 상황이다. 교육 전문가, 마을 교육 공동 활동가만 해도요. 제가 자료를 2019년 12월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도봉구에서만 마을 교육 활동가가 몇 명이나 마을 양성이 돼 있냐 하니까 500명이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마을 학교가 몇 개, 성미산 마을 같이 마을 학교가 얼마가 되는 도봉구에서만 한 97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퍼졌을까요?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간단하지 않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요. 자, 그다음에 또 지금 이 우리 주민자치회니 이런 모델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게 실제로 아무리 자기가요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네 어쩌네 해도요 실체를 몰라요. 태용호 의원 사무실에 제가 가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역삼동이라면 거기에 주민자치회 회장이요 다 보니까 경영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했더니 이 양반도 지혜가 있잖아요. 가만히 듣더니 자기가 갑자기 막 멘붕이 온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경영학 박사조차도 자기가 활동하면서 이게 도무지 본질이 뭔지를 모를 정도인데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안에 한번 갔더니 강의를 했더니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내가 지금 뺄갱이란 말이야. 그래서 막 그런 말씀을 그게 아니고 본인이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만히 있더니 이해되십니까?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 다음요. 그런데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지금 모델이요 베네수엘라 모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모델을 차베스가 만든 지방자치회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요. 베네수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97년도에 정권을 잡은 후에 2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빠졌는데요. 2018년도에는 인플레율, 물가 상승률이요 600배, 연간 600배. 자, 그리고요 화폐 개혁을 해서 좀 안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의 경우 6배가 올랐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차베스가 사선하고 마두로까지 항상 선거만 하면 이기는 거야. 물론 부정선거 영향도 있지만 왜 그래 됐을까 하니까요. 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그 차베스 정권이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했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마을마다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좌파들한테 절대 권력을 주고 주민들한테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옥죄일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 저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물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먹고 살려면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그들은 노예가 되고 이제 그들의 볼모가 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표를 항상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찍히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왜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표를 계속 찍나 그랬더니 주민자치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그 모델을 가지고 얘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3,491개 읍면동에서 얘들이 완전히 마을 권력을 장악하고 돈으로 막 주민들한테 지금 구워 삶으려고 지금 시스템화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만 통과만 되면 이제 그때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당할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특히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파토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반대, 평등법이니 뭐 이런 거를 반대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법보다 주민자치회 이 법이 훨씬, 제가 좀 뻥을 치면 10배 정도는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반대하는 것은 교회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 힘든다 정도에다가 약간 뭐 가정을 파괴한다 이런 정도라면, 이거는요 아예 교회를 마을을 쓸어버린다니까요. 지금 교회만 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를 쓸어버려요. 이런 무서운 법인데 지금 이거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동성애 반대는 반기독교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지만 주민자치법은 이거는 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하부가 싹 쓸어버리면 교회가 없어지는데 그것도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건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교분리는요 교회가 정치 관여하면 안 된다는 법이 아니고 원칙이 아니고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는 법인데, 지금은 교회가 정치를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걸로 잘못 곡해돼 가지고 그걸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자치기본법이나 마을장악법은 교회를 쓸어버리는 법이기 때문에 교회 보호 차원에서도 이제는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주민자치기본법이 지금 저지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법이 저지되어 있다고 해서 좌파들이 문재인 정권이 이거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우회적 방법을 써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조례로, 이제는 법이 안 되니까 조례로 그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조례가 지금 몇 개쯤 만들어졌냐 하니까 3,491개의 읍면동 중에 지금 1,20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가 아니고 이미 벌써 물이 스며들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법도 지금 조례로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지금 다른 법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이제 모든 게 결국은 조례로 다 통과됐다가 나중에 이제 모두가 다 시행되는 것을 받아들일 때쯤 이제 다시 법안을 발의할 겁니다. 그럼 그때는 저항할 힘이 없어요. 이미 다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알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기본법안의 핵심적인 독소 조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요. 자, 그 중에 가장 독소 조항은 뭐냐면 제7조입니다. 7조. 주민의 자격 부분인데요. 다음.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민은 무엇이고 가짜 주민은 무엇인가? 진짜 주민은요, 그 읍면동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진짜 주민이라 하고, 가짜 주민이라 하면 그 동네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주민인 것처럼 모든 주민 행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저는 가짜 주민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 주민들에는, 새로 들어오는 가짜 주민들은 뭐가 있나 하니까, 자, 다음요. 어떻게 했냐면 조선족 같은 재외동포를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족 또는
외국인도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사업체의 모든 직원, 그러니까 직장이 그 마을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통째로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있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술학교, 이와 같은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다니는 교사와 학생 통째로 주민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짜 주민이 들어올 때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냐, 이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첫째, 재외동포가 지금 조선족이 얼마냐 하니까 지금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0만 명. 영등포구에도 지금 그 재외동포 조선족이 얼마냐 하니까 2018년도 기준에 2만 8천 명 정도 돼요. 18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당 1,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러면 1,500명 정도 되면 한 동에 주민총회를 한다고 할 때 동민이 한 3만 명이 되면 주민총회 성사 기준이 100분의 1, 100분의 2면 됩니다. 100분의 1이면 300명만 모이면 그 의결이 성사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조선족이 몇 명이라고요? 1,550명이라고. 중국 조선족이나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이게 있는 공안 당국의 지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집단 행동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주민총회 참석해. 그러면 쫙 와가지고 모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민총회에 참석해 보신 분 없지요? 보통은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떼거지로 집단 행동이 가능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결정 나버려. 차이나타운 만든다. 그 다음에 친중국 정책을 펴도 이제는 막을 방법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민자치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을이 우리가 모르는 새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하부를 장악할 수 있다고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지금 중국인 유학생이 7만 명이고 노동자들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슬람인, 장기 체류 이슬람인이 2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주민총회에 나타난다. 그러면 대구 대연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 반대 운동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 진짜 우리 눈앞에 반기독교 법안 동성애 차별 금지가 아니고 대한민국 하부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인종 구조가 바뀐다니까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자, 이제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기관 사업체라 그러면 대기업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 1인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민노총에 읍면동 조직이 새로 또 생기겠구나. 산별노조만 해도 110만 명의 어마어마한 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지금 당해낼 재간이 없을 정도인데 이제 지역 조직까지 생겨 3,491개 읍면동별로 민노총, 읍면동 조직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과연 이 읍면동에서 누가 민노총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요. 교회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찌 하려고, 광화문에 가서 우파 정권만 창출만 되면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될 거라고 그런 믿는 낭만은 어디서 나오는 여유냐. 우리 마을이 위험합니다. 우리 마을. 교회가 위험하다고요. 이와 같은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을 생각해 보세요. 교사와 거기에 있는 학생이 통째로 다 같은 마을의 주민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또 학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우리는 같은 마을 주민이야. 주민은 주인으로서의 행동을 해야지. 그러면서 마을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상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조례 중에요.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있는데요.
울산의 모 동네의 경우, 모 읍면동의 경우는요,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만 8세예요. 은평구 녹본 가련 이동에는요,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냐? 만 10세. 어떤 데는 12세, 15세, 18세 막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만 8세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죠. 얘들이 주민총회에 왔어요. 그런데 뭘 결정하느냐고요. 자, 이런 것도 결정합니다. 주민세 환원 사업, 주민세 균등분 환원 사업 결정.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이런 거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을 누가 여기에 표 찍으라고 말하면 우르르 찍을 겁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요. 쟤들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시죠? 학생들 데리고 아마 한 반, 2반, 3반, 4반 다 모여가지고 주민총회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교회 교인들의 이제 이 법에요. 또 굉장히 무서운 법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차별금지법보다 더 무서운 교회에 대한 박탈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요. 제8조 1항에 보면요.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금지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법은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성별이 뭐냐? 마을 활동가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젠더 개념이라고. 수십 가지의 젠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내용이 그대로 이 안에 법안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목사님들은 아마 이 법에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동성애니 젠더 이런 잘못된 기독교적인 어떤 성윤리에 반하는 내용을 설교를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은 누가 위반했을 때 누가 처벌하는 겁니까? 국가 권력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법을 위반하면 누가 하느냐? 주민자치에서 한다고요. 읍면동 단위에서요, 거기에 있는 권력이 시골에 가면 면 단위는 1,000명밖에 안 되고 중소도시면 10,000명밖에 안 되고 대도시 가면 3만 명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하부 조직망이 다 있어. 주민 가까이서 통반장들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면 국가 권력이 박해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이웃이 박해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당연히 이웃이죠. 이제 이웃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겁니다. 저놈은 어떤 놈일까? 저 머릿속에는 무슨 사상을 가졌을까? 내가 말해도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지금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웃이었던데, 과거에는 친한 이웃이었는데 6.25 전쟁이 겪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갑자기 완장차고 나를 죽이는, 찾아내고 죽이고 하는 그 사태를 목도하면서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세상에 악한 것도 많지만 국민을 둘러나오는 것만큼 사상적으로 둘러나오는 것 악한 것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을 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을 잘 목도하셨습니다. 하나는 촛불 국민, 하나는 반드시 괴멸시켜야 될 보수 국민으로 둘러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주민자치 마을을 지금 만들어가는데 어떠냐면 한쪽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는 좌파 국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파 국민들을 박해하도록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주민을 둘러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491개 읍면동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날까요?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호남에서 왜 피를 많이 흘렸냐?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자극 요인이 있었겠죠.
우리가 지금 국민을 둘러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인민민주주의나 이런 민중민주주의는 국민을 둘로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많은 내부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게 조금 이득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피를 흘리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나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나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이 어떤 사상의 본질을 모르고 체제전쟁의 본질을 모르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을 수도 없어요. 무신론과 수령님을 모시는 종교와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어떻게 한 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제5조 사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민과 주민자치에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된다. 주민들이 뭘 해야 되냐면 노동, 인권, 환경, 복지. 이건 뭐냐면 네오막시즘 논리입니다. 네오막시즘이라 함은 마르크스, 공산주의 마르크스인데 네오입니다. 뉴. 예. 공산주의가 소련 공산주의가 해체된 후에 그와 같은 것은 싫어. 그런데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이제부터는 포장을 달리 해야 되겠죠. 예쁜 섹시의 모습으로, 굉장히 인권적인 모습으로,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간다. 그거를 문화막시즘, 변종 공산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변종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 속으로 파고드는데 이거는 이미 그게 얼마나 지금 기존에 있는 공산주의를 알았던 사람들도 변종을 시켜가지고 딱 포장을 하고 들어가니까 지금 유럽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만큼은 지금 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하니까 그건 저지하는데 주민자치하고 싹 포장을 하니까 거기는 야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수도 없는 갈래로 포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회는요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고요.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무너지는데 그러면 방법이 있냐?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과 우리 기존에 있는 교리에다가 현재 이 공산주의라는 또는 변종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라는 마귀들이 다른 각종의 어떤 포장을 하고 침투해 드는 루트를 알고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적에 대한,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실체를 아는 공부, 사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적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장착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살립니다. 살리고 그 다음에 장차는 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그 사람들 속에는 뭐 있습니까? 주체 사상이니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어릴 때부터 물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갑자기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와 반공, 공산주의를 이해하고 와해시킬 수 있는 반공 어떤 기독교라는 어떤 백신을 만들어가 북한 사람한테 저녁에 다 살포를 해가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된다고는 안 됩니다. 개혁개방한 지 30년 됐는데 지금 시진핑 체제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쏘고면 안 된다. 문 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반공적 기독교라는 그 어떤 것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내부로 계속 넣어서 공산주의를 근원적으로 화학적으로 해체해야 된다. 유럽에 있는 기독교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어떻게 무너져 있냐? 바로 반공적 기독교를 다시 만들어
거기다가 뿌려서 다시 그것에 초토화되어 있는 기독교를 다시 살려야 돼. 미국도 그래야 된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만약 우리가 이 백신을 개발하기만 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살아난다면, 이 백신을 가지고 전 세계에 무너져가는 기독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이제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제2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거죠. 선교 국가가 바야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좌파 세력이 오면은 그냥 피하고 싸우기 싫고 기도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구하고 그들의 실체를 우리가 뿌리패 완전히 해체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환경분과 같은 데도요, 분과가 많아요. 30명 분과 이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환경분과가 교회로 올 겁니다. 코로나 방역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다음에 혹시나 또 인권분과 같은 데서 와가지고요, 유년주의라고 학생들한테 혹시 기독교 정신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혹시나 이상한 걸 하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이런 또 사상을 주입하지 않나, 이런 거를 감시 활동할 수도 있다니까요. 통성기도 못하게, 또 찬송가 못 부르게 소음 있다고 측정 데시벨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것도 마을에서 분과가 30명씩 좌파들이 깐죽깐죽거리면서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요. 주민자치회가요, 주민들에 대한 민감한 신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놨어요. 자, 그래서 개인의 전화번호라든가 휴대폰, 뭐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아마 세무정보라든가 뭐 그다음에 해외 출입국 정보까지 다 수집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주민자치. 그러니 앞으로 주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다음에 그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저 행안부 장관한테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청장한테도 요구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경찰서장, 파출소장한테 요구할 수 있고, 다 요구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마을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에 관한 정보를 온 중앙정부한테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여기다 규정해 놨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요. 그런데 이 정보를 수집해서 어디에서 관리하나 했더니요, 행안부 밑에다가 이 정보기관을 만들어 놨더라고. 진짜 만약에 이번에요, 우파 정권이 안 됐으면 아마 행안부 장관 밑에요, 민간 정보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 거기서 관리하면서, 거기에다가 전국의 CCTV에다가 얼굴 임식 기술 있잖아요, 그거 탑재해 버리면 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마을이 위험하다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왜 있었냐? 몰라서 그런 거죠.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이 아니면 안 지켜주듯이 이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15분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앞에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가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민자치 회사를 만들면 이제 정상적인 회사들이 아마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거기다가 국가 소유 토지, 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저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또 안 되면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땅을 주민자치회가 갖게 되고, 그걸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공공농장을 만든다든가 또 마켓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좌파 마을 활동가들한테 또 무상으로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정상적인 임대료를 낸 우리 많은 어떤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3,491개란 기업들이 어디엔가는 읍면동에 소속돼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초토화되고 나면 나중에 기업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진짜 직장이 없어가지고 정부한테 한 푼 줍쇼 그럴 겁니다. 그때 한 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민들을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요. 그래서 결국은 마을공화국을 그들이 지배해서 50년 집권, 100년 집권, 영구 집권을 하겠다고 꿈꾸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민자치에. 자, 다음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 다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위험하죠. 이제 보시니까. 그런데 또 다른 법안이 발의됐어. 뭐냐? 마을교육 공동체 법안이. 이건 또 뭐냐? 자, 다음요. 교육부 자료에 따르니까요. 보니까 이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때부터 많은 심려를 기울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의 슬로건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부가 키우겠다는, 사상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명의 아이를 키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 원래 아이를 양육하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한테 있죠. 그거를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키우는 주도권을 마을이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온 마을이 다 장악하겠다.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음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마을에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그다음에 등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좌파 마을 학교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어요. 또 돌봄 학교도 있어요. 많아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 관리하겠다는 뜻은 그 기관들을 다 정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정규 학교에만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제 좌파 마을 학교에는 그냥 예산이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 그들한테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그 읍면동에 있는 마을 교사와 강사와 같은 교육자들을 다 하나로 통합 관리하겠다. 그 뜻은 좌파 마을 강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좌파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을 정규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는 강의를 하도록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좌파 마을 강사가 중학교 가서 마르크스 사상을 강의를 했더니 중학생들이 스폰지 빨아먹듯이 쫙쫙 빨아먹더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내가 읽었습니다. 어떤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마을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럴 겁니다. 교사와 마을 강사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부모도 가르치겠다. 지역 주민도 가르치겠다는. 뭘 가르치겠다? 가치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르치겠다고요? 사회주의 공동체 가치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다음요. 지금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주창자들이 그래요. 학생과 주민들을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다음 밑에 보십시오. 일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반대한다. 공동체주의에 주력해야지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3,491개 읍면동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만약에 수립이 되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 자체가 이제는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가치를 읍면동에서 실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종교의 자유는 없는 겁니다. 교회를 근원적으로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지금 뭐 주민자치 이거는 뭐 정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 안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된다 말씀드리고. 다음요. 자치경찰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치경찰제란 말은 들어보셨죠? 자, 어떤 내용이냐. 다음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자치경찰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 2020년 12월 달 이제 통과가 됐고요. 작년 7월 1일부로 전국에서 전면 실시됐습니다. 자, 다음요.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자치경찰제 주민과 함께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예쁘게 포장했습니다만 그 안에 음흉한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치경찰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교통경비에 관한 부분, 수사 중에서도요 학교폭력이라든가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또는 교통사고 등과 같은 주민 밀착형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마치 자치경찰 업무를 시도한테 넘긴다고 포장을 해요. 시도한테 넘긴다. 자, 그런데 시도한테 넘긴다고 했는데 그 밑에 시도지사 밑에 뭘 만들어 놓느냐 하면 시도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시도경찰위원회. 그런데 이 시도경찰위원회는 뭐냐? 누가 이 시도경찰위원이 되냐 하니까 마을 주민들의 대표로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갈 거냐고요? 반드시 마을 활동가들이 갈 겁니다. 좌파 활동가들이 그 시도경찰위원회를 장악할 거고요. 그 밑에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지구대, 파출소 여기도 보면은 그들이 또 들어가요. 실무자들이 들어가서 경찰과 함께 근무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도경찰위원회에 간섭할 수 없어요. 시도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하부에 있는 자치경찰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 업무에 관해서는 누가 장악하는 겁니까? 그 시도에 있는 좌파단체가 자치경찰 업무의 헤드쿼터의 통제 권력을 싹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경찰서도 어떤 기능은 국가경찰을 임무를 하고 어떤 거는 자치경찰 임무를 하게 되면 시도경찰위원회가 그 산하에 있는 경찰서장 그다음에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뭘 하고 있냐? 검수완박법을 통과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 경찰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일반 사람들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찰한테 주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범죄를 수사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런구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경찰의 수사권을 그 마을 좌파가 싹 장악하도록 다 시스템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검찰 기능을 빼가지고 경찰한테 주면 그 하부에 있는 이미 하부 3,491개 읍면동과 시도까지 지방 경찰 기능을 싹 장악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결국 다음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도 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자치. 자,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 자치경찰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합체가 되기 전에 단계죠. 자, 그런 단계에서 이제 뭐냐면 전국 읍면동을 전체주의로 끌고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기본법 그거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분권적이던데 왜 그거를 공산화라는 말을 썼느냐, 과하지 않느냐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발의 딱 되는 걸 보니까 내 말이 맞았잖아요. 완전히 전국을 집권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권적인 것처럼 했는데 배후에 무대 뒤에 전국에 있는 읍면동을 다 하나로 묶어 끌고 갈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자, 다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주민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경제공동체. 마을경제공동체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주민들을 엮었어. 그러다가 자치경찰청을 엮어가지고 그 배후에 좌파 마을 활동가가 주민자치에도 끌고 가, 마을교육공동체 끌고 가, 마을경제공동체 끌고 가, 경찰 조직까지 끌고 가, 쫙 끌고 가, 전체를 쫙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이거를 전국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직들 배후에 밑바닥을 도와주는 백업해주는 세력이 있는 거야. 누구냐? 마을에 있는 가짜 주민들인 거지. 민노총, 정교조, 이런 가짜 주민들이 쫙 백업을 해주고 총회가지고 탁탁탁 표 찍어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요. 그래서 이제 이 3,491개 읍면동을 분리되어 있는 이 주민자치회를 하나로 다 통합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은 전국 시스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세계를 보면 전국 조직이 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또 행안부 산하에 두거나 해서 사령탑을 센터를 두고 그 밑에 시도 조직, 읍면동 조직까지 쫙 끌고 갈 수 있도록 구조화를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조직도 또 별도로 막 중복적으로 이렇게 전국 조직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읍면동이 뭐 겉으로는 마을 민주주의니 주민자치니 이제 마을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니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다 해놓고는 배후에는 이렇게 음흉한 자기들이 전국을 다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는 이 소위 늑대의 음흉한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더라 하는 겁니다. 다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지방행정이라 하면 행안부 밑에 시도가 있고 시도 밑에 시군구가 있고 시군구 밑에 읍면동가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지방행정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뭘 만들고 있냐 하면 현재 있는 지방행정 시스템 옆에다가 별도의 지방행정 통제 시스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전국 조직, 시도 조직, 그다음에 또 시군구 조직, 읍면동 조직 밑에까지 또 가짜 주민까지 일사불란하게 쫙 조직을 만들었어. 주민들을 끌고 감과 동시에 뭐냐면 기존에 있는 행정 조직망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구조 형태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공산주의 조직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이거 딱 보더니 이거 북한 조직하고 비슷한데요, 그런 거야. 또 얼마 전에는 내가 누구를 만났냐 하니까 중국 공산당 있잖아요. 행정 조직을 연구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내가 설명 쭉 했더니 그거 중국 공산당 제도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산국가는 기존에 있는 행정 조직, 공산국가는 당이 모든 국가를 이끌어 간다. 군 조직도 이끌어가고 행정 조직, 심지어는 사법부 조직까지 지방행정까지 다 끌고 가는데, 그래서 모든 공산당이 하부에 군에도 하부 조직까지 다 공산당 조직이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에도
지방행정 조직의 저 밑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읍면동 조직까지 공산당 조직이 그거를 다 견인하도록 다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베네수엘라와 같은 사회주의적 모델을 가져서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통제를 해가지고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체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들이 볼 때는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 그들이 볼 때는 소멸해야 될 체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요. 자, 박원순 시장도요. 지금 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인데요. 다음요. 하도 읍면동에 하도 그 서울시 내에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비난 여론이 많고 불만이 많아가지고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그걸 발표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바 종합감사 결과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시민단체에 지원한 돈이 1조 원에 이르렀다. 서울시 예산은 그들의 ATM기로 전락했다고. 그러면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서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민단체에 또 업무를 위탁하고 다 먹이 빨아먹도록 이렇게 해놨더라.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들한테 이 마을의 공화국, 그들의 공화국을 만드는 것을 방치해 놓으면 서울시의 이 모습이 대한민국 하부구조에 다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뭐까지 할 수 있냐? 부동산 사업까지 해요. 주거 사업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성남시에서 일어난 대장동 사태가 이제는 이들의 이 도덕성이 없는 이들한테 맡겨놓으면 아마 대장동 사태는 전국 3,491개 읍면동에서 다 일어날 것이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요 초토화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만 무너지는 거 아니고요. 이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어찌 이들을 막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정교분리란 그게 정교분리가 십계명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반역이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북한 교회가 2,800건에 되는 북한 교회가 왜 없어졌느냐? 정치 권력 때문에 없어졌는데 정치 권력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한다? 그건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될지 적어도 분별력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마을은 우리가 다음요. 지켜야 된다. 이제 교회 주민 깨우기 하고 조직하고 행동하는 체제 수호 운동. 이것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 아니다. 정교분리 원칙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정치의 종교 불간섭 원칙이라고 해야지 된다. 그러면 교인들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왜 정교분리란 말을 쓰냐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이제 체제 수호 운동은 그건 교회 지키는 운동이고 마을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정당한 일이고 주민 그다음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났는데 교인들이 나서 가지고 전투에 가서요 막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 하면은 그런 영웅이 되잖아요. 구국의 영웅이 되듯이 체제 수호를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반체제 세력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나서서 이겨낸다면 바로 이 영광이 원리관이 기독교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졌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를 높이 평가할 것이고 대한민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화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선교 전도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한민국은 주민들에게 이제는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것 알리자. 체제 줄 달리기다. 어느 줄에 설 것이냐.
사회주의 줄에 설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수호줄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 제3의 줄은 없다. 젊은이들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사상 문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그래서 제가 만드는 마을로 간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이와 같은 이 소책자들을 널리 보급하면, 읽히면 이렇게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직접 가르치려 해서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읽게 해서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클럽이나 아카데미나 지역마다 우파 마을 학교를 통해서 교육 운동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마을 공동체 조례를 저지하는 운동에 나서서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하부에 침투한 반체제 세력들의 그 어떤 둥지를, 토대를 허물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신앙에 기반한 마을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결국은 뿌리가 건전해지고 대한민국의 체제가 수호되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건전해져야 북한이 통일됐을 때 북한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지, 우리도 지금 몸을 못 가누는데 북한한테 통일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걸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체제 수호하는 반공적 의식을 무장하는 운동에 우리 교회가, 특히 순복음교회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한